안녕하세요. 고부입니다. 영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사실 이 자료를 좀 준비하기 위한 그 인사이트들을 좀 정리하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2026년 투자 시장 예측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자료 작성 기준은 2026년 1월 16일까지의 시장에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추측한 예측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미국 주식과 코인뷰 이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뷰, 부동산뷰, 그 다음에 이거 세 개에 대한 뷰를 토대로 올해는 어떻게 자산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저의 대응 전략들을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에 대한 뷰를 다시 그냥 PPT 한 장으로 짧게 요약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 미국 주식 코인뷰는 조정과 침체가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다 미친 소리라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지금 다 AI 때문에 가자를 외치고 있고, 지금 역사적 나스닥 고점을 찍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제 이야기를 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이 주식시장 큰 조정이 온다라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제가 침체가 오는 두 가지 이유를 영래포 잔고 부족이랑 그때 이제 AI 버블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제 회의론적인 시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하나 찝자면 이제 설비에 대한 선투자가 너무 과하다. 이 AI를 위해서 뭐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영래포 잔고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릴 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잔고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에서 은행한테 이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잔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잔고는 레포 잔고고요. 지금 영레포 잔고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추가로 어디서 돈을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받는다고 치면은 은행에 있는 잔고마저 다 떨어지면은 진짜 이제 시장이 풀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AI를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그 지금 설비에 대한 선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투자 대비 실적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뭐 순이익이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지금 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이런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이 적은 AI 기업부터 인력 감축이랑 투자 축소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제일 큰 이유긴 해요. 그리고 뭐 이거 영래포 잔고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은 그 제 이전 영상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하에 지금 관여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실업률이랑 이제 둘째가 물가 지수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그러면 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대출을 좀 부담 없이 받고 이 대출 받은 돈으로 이제 좀 고용에 좀 힘을 써봐라,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해봐라, 뭐 사업성을 키우는데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을 위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수가 낮을수록 금리 인하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기 쉬워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이제 높아지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물가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좋고 실업률이 높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그 저희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이유가, 뭐 주된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뭐 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된 이유고, 부가적인 이유가 이제 원유 개발권을 이제 독점해서 유가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작년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중재를 왜 트럼프가 맡아서 하냐. 유가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미를 통한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 왜? 저희 금리 인하해가지고 지금 주가 부양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석유값 올라버리면 물가 지수도 같이 올라버리거든요. 이 수입 관세나는 물류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름값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물가 지수에 크게 관여하는 게 이제 유가랑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 중에 이제 밀이죠. 근데 물가 지수 괜찮은데 실업률이 계속 높게 나오네. 그러면 오케이, 인플레이션 걱정 없네. 금리 인하 계속 하자. 자, 우리 계속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안 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부담을 줄여드릴 테니까 빨리 대출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 사업에 투자하시고 많은 사람들 고용해 주세요, 이건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계속해도 실업률이 안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12월에 0.25%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금리 인하했음에도 나스닥 주가 상승폭이 있었나요? 거의 횡보를 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7이나 뭐 그렇게 상위 레벨에 있는 그 주가들이 이제 좀 횡보를 한 거지. 그 아래에 있는 시총이 낮은 기업들도 약간 갭 메우기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막 그렇게 나스닥 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있진 않았다. 금리 인하한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산타랠리 왔습니까? 안 왔죠. 이거 산타랠리 안 온다는 것도 제가 예상했었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발표된 거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 안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예, 2.7, 2.7.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람들이 염려했던 게 작년에 이제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입품들이 이제 관세 영향에도 이제 영향이 소비자한테 물가가 이제 높게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지금 뭐 충분한 거죠. 그리고 12월에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청구 건수가 이제 예상치가 이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실업자 수가 적구나. 경기 침체는 없구나. 라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미친놈이라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고 이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해고자가 이제 많다는 소린데요. 이게 해고자가 적다는 소리가 이게 뭐 실업자 수라기보다는 해고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살짝. 그러니까 실업자는 진짜 그 직장을 안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해고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고당한 사람이 적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다는데 그럼 신규 채용이 지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그 고용지수가 실제보다 예측한 것보다 지금 고용된 사람이 적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많이 안 뽑았고 많이 안 잘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2월 6일에 발표될 1월 실업자 수가 높게 나올 확률이 이제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에 한 금리 인하의 성격이 경기 침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닥달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파월을 닥달하는 이유가 이제 빨리 금리 인하해서 이 경기 침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는 3월까지 이제 금리 동결의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1월 말에 발표될 금리도 이제 뭐 그대로 동결할 거다. 그다음에 뭐 3월 달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동결을 좀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근데 2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 6일에 발표된 실업자 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위로 튀어도 과연 뭐 1월 달에는 동결을 한다 치더라도 3월 달도 당연히 이제 2월 달에 발표되니까 그 3월 달에 있는 이 금리 결정도 동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실업률이 잡히냐?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지금 영래프 잔고 부족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지금 시장에 돈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를 0.25씩 해봤자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 다시 QE를 시작하자.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이 연준의 영래프 잔고를 다시 늘리자. 그리고 이 경기 침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B컷 0.5% 이상씩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다시 주가가 침체로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자, 11월 3일에 미국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좀 QE를 통한 주가 부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의 신조는 저희는 뭐 국민연금부터 포함해서 뭐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뭐 노후 준비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 그냥 나스닥에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인생이 걸린 거라서 뭐 사실상 나스닥 끌어올리면 이제 민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지금 당연히 지금도 주가 많이 부양했지만은 이 부양된 높은 주가를 11월 중간 선거까지 끌고 나갈 바에는 차라리 이때 한번 조정 올 거를 한번 받아들이고 선거 전에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뉴욕 시장에 그 굉장히 극좌 성향을 가지신 그 저기 맘다니 선생님이 이렇게 되셨죠. 뭐 이런 소리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중간선거 때 이번에 공화당이 못 이기면 트럼프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트럼프가 절대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양적 완화가 중간선거 이전에 시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과 코인은 거시적으로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크게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체 후 비컷으로 인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시장으로 주가 부양할 것.
뭐 침체가 이제 왔다 떨어졌다가 이제 QE 시작하고 저금리인 상태에서 QE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오를 거다. V자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입니다. 뭐 근래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12월 거의 끝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른 지금 4천 초반대에서 지금 5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코스피도 오르는데 이제 환율도 똑같이 오르는 이거를 봤을 때 뉴스 기사들 보면 뭐 이제 코스피 외인들 많이 산다 나오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는 거 보면 저는 이 코스피 종목 살려고 기존에 달러 가지고 있는 거를 원화로 환전해서 산 게 아니라 이미 원화로 환전되어 있는 걸로 사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봤을 때 저는 국내 기관이 해외 증권 계좌에 있는 원화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끌어올린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증권사 어플 같은 거 보면 외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해서 뭐 얼만큼 수급하고 매도했고 이 수량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좋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외인이라 적힌 것도 사실상 국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외국 증권 계좌로 사도 외인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때 국민연금을 좀 동원을 해서 뭐 좀 이렇게 깎아내렸다고 하죠. 환율을 일부러 좀 낮췄다고 했는데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됐죠. 저는 이때 이제 나라에서의 그 수싸움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환율을 한번 낮춰보고, 그러니까 환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원화로 던져면서 환율을 낮춘 다음에 코스피를 기관을 통해서 올리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낮아지고 코스피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사서 외인들 수급을 노려보자. 외인들이 수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환율을 좀 잡아보자. 코스피도 올라가고 이제 나라가 생각했던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하향하는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달러가 원화로 환전돼서 코스피에 유입된 거는 이제 많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미국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의도적 지수 끌어올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5천 시대, 저는 뭐 5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을 한번 주고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오르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의 이 주가를 6월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뭐 쉬어가는 이유가 뭐 네 가지 있는데, 코스피 5천, 6천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갔다고 쳤을 때 매도 타이밍을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나리오 이 두 개만 해도 너무 극과 극이에요. 6월 지방선거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측을 못하니까 굳이 이제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운 이 시점에 들어가지 않겠다. 제가 뭐 한국 주식 비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저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삼전 사라, 하이닉스 사라 작년 10월, 9월, 10월부터 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미국장 침체를 예상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올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한 3, 4, 5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뭐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하는데 코스피라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의도적인 주가 상승이 보인다. 환율도 동반 성장을 통해 그냥 국내 기관이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방과 하방이 다 열려있다. 이 위험 구간에 저는 굳이 뛰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들어갈 만한 타점이 보인다면 꼭 영상과 게시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이랑 유튜브 게시물입니다. 자, 부동산 뷰입니다. 뭐 아시죠? 뭐 집값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중에 집값 상승의 요인을 명확하게 찝었어요.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거 주택시장의 유입 압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된 공급 부족이다. 자, 이재명 정부는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라고 봐요. 나름 전문가들이 잘 짰는데, 진단을 잘 했는데 이 대책이 뭐 크게 정리하면은 뭐 이거 두 개는 시행한다고 했고, 이거 두 개가 지금 앞으로 남은 카드입니다. 뭐 아시죠? 뭐 토제하고 규제지역 대출 규제하고, 뭐 여기서도 이제 다주택자 그 취득세 좀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11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 공급 부족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임대주택 110만 호 공급할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올해 5월까지 유예됐었는데, 이 유예가 끝나고 이제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죠. 1주택자더라도 1주택자더라도 이 보유세를 내야 된다. 보유세를 좀 높게 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다 규제들이죠.
좀 웃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뷰와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좀 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영상을 올리면 그 주식이나 주식 내용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데 부동산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예, 자기랑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뭐 지금 무주택자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기는 이제 부동산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이제 리스크가 있고 잃을 리스크도 있는데 부동산은 솔직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잃지 않는 싸움이라고 봐요. 일단은 뭐 보시죠. 자, 유동성 때문에 집값 안 잡힌다 했는데 올해 뭐 했어요?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뿌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유동성 증가해서 집값 상승 요인낸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지출 55조 늘려서 국가 채무 비율을 50%더 늘린다. 예, 채무 비율이 이제 50% 넘어간다. 자, 이거에서 내년에도 또 민생지원금 또 뿌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 증가되니까 집값 오르겠죠. 집값 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집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5만 원 준다고 좋아하고 이쪽 당 좋아하는 거면 지들이 나중에 월세 올라가고 주거비 올라가는 거 생각 못하는 새끼들이라니까요. 멍청한 새끼들이랑 좀 놀지 마십시오. 질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대출 규제하고 다주택자 규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토호제 묶어서 오케이 야 너네 여기서 집 살 거면 이제 갭으로 못 사. 자, 집 사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대출 규제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1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요. 근데 여기 내가 이제 4억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그냥 10억짜리 집을 보게 됩니다. 15억 살 사람이 10억으로 내려와요. 그럼 반대로 10억 살 사람도 5억짜리로 내려오고 5억짜리 집 살 사람도 3억짜리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에 살 사람들 몰려오고 5억짜리 살 사람들 위에서 몰려오고 이게 아래로 수요층이 이동하면 이 맨 아래 있는 하급지부터 이게 이 수요자들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뭐 특히 저는 이제 지금 30대 초반인데 처음에 집을 10억짜리 못 사잖아요. 사실 신혼부부들을 살 집값만 더 올라간다니까요.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만 높아지고 사다리만 지금 한두 개씩 계속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지금 토호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주택자 규제예요. 내가 여기 집 살려면은 이제 전세를 못 줘요. 그럼 전세 매물 줄어들죠. 전세 매물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세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주네? 그러면 전세값 가격 오름. 전세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 오르면은 집값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갭 투자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가 올라가요? 이 토제가 언제 풀릴 줄 알고요. 그냥 버티죠. 이 전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냥 실거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130만 뭐 정확히 뭐 135만 원 공급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게 뭐 다른 내용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관리 감독이랑 설계는 다 LH에서 하고 그 시공만 이제 저기 그 건설사가 하는 걸로 그 건설사 입찰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건설사가 이 돈도 안 되는 이제 그 시공사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시공사입니다. 이거 돈도 안 되는 이 설계부터 해가지고 사업 관리해서 마진 떼먹는 거를 없이 시공사로 어떤 건설사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뭐 건설 업장에서 뭐 산지 한 번 나면은 의학 주면서 뭐 건설 면허 취소하니 많이 이러는데 지금 2026년인데 4년 안에 공사 끝내고 이게 공급이 된다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무슨 돈으로 짓고 임대사업으로 수익성이 나요? 이거 뭐 나라 돈으로 짓는 거 아니냐. 뭐 국민연금 투입해서 아니면 국채 발행해가지고 지어요. 그러면 여기 세입자들한테 이 짓는 그 건설비만큼 충당할 만큼 이렇게 뭐 월세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누가 공공주택에 살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수요 없는 공급을 이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공급 부족이 우리가 원하는 이 공급 부족이 이 임대주택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닌데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나오니까 그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공급해야 된다. 자, 이 역세권 좋은 곳에 땅이 있습니까? 땅 없죠. 어디 있어요? 역세권 좋은 곳에 재개발 재건축 할 만한 넓은 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산층도 살기 있게끔 25평, 30평 땅도 없는데 25평, 30평짜리 지어서 어떻게 135만 원 공급하냐고요. 그래서 뭐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뭐 이 26평, 36평이 대부분이에요. 임대주택 대부분이. 근데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은 59형, 최소 59형 이상에서는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소형 평수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냐고요. 누가 여기서 이제 결혼 생활 하냐고요.
근데 뭐 신혼부부는 36형에서 할 수 있기는 해요. 예, 신혼부부고 애 없으면 36형에서 애가 갓난아기까지는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36형에서 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제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는 5구형에 맞춰 있다. 5구형으로 135만 원 공급 가능하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건설사가 참여도 안 할 거고 입찰에 참여도 안 할 거고 이딴 식으로 지금 의학주기 하고 있고 안 돼, 안 돼. 이 산업재해가 안타까운 거 이해하는데 감성에 떼쓰지 좀 마십시오. 내가 너 저기 산업재해 났어? 너 강력 처벌한다고 산재가 안 납니까? 자, 당연히 이제 안전은 예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공급이 뭐 25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지만 26년부터 27, 28까지 진짜 압도적으로 없습니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좀 영향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분 덕분입니다. 한창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지정해놨더니만 이분이 서울시장 하면서 그냥 싹 다 해제해버렸어요. 미친 거죠. 예.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거기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 받고 돈 버는 거 안 입고 온 거 아는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하면 또 임대주택 배정해야 되죠. 또 용적률 제한 있죠.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새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 분양을 해서 나오는 그 충당금으로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새 아파트를 이제 좀 갖게 되는 건데, 임대주택으로 막 배정해버리고, 용적률 낮아서 충수 낮게 만들어서 이제 돈 못 벌게 해서, 그럼 기존 주택 그 사는 조합원들도 분담금 많이 내야 되게 만든다 하면은 어떤 조합이 우리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많은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갑시다 안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핫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촌 한강 맨션에 임대주택을 한강뷰로 배정하라는 그 정부의 말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중 누군가는 이제 한강뷰를 못 갖게 되는 그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 그러면 재건축 안 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진짜 나라 민심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러면은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저기 새 아파트 못 사냐? 돈 없으면 씨발 새 아파트 살면 안 되지 당연히. 돈 없으면은 씨발 당연히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뭐 임대주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적률 막 규제하면서 건설사들 돈 벌리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참 이 나라 이렇게 거지 새끼들 많아가지고 이 정작 자기들이 이 공급 부족으로 자기들이 이제 주거비가 더 부담된다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못하는 새끼들인 거죠. 절대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이거 뭐 그 단지명은 그 뭐냐 자료에 따로 기입은 안 할게요. 이 잠실 모 아파트 실거래가고요. 뭐 아시죠? 2025년은 뭐 대도 않는 뭐 진단은 잘했지만 정책이랑 통화량 풀기로 2, 30% 하는 아파트가 30억, 50억이 된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 핵심지들의 이제 호가 상승이 있었고 물론 이제 뭐 5억, 6억, 7억 아래 있는 아파트들도 호가 상승 있는 핵심지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2026년은 어차피 뭐 거래량 잠김의 정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고가 아파트는 이제 횡보랑 소폭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주요 입지 10억, 20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그 아래 7억, 10억대 아파트들이 이제 메인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가격만 보고 그러면 7억짜리 아파트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뭐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언급을 할게요. 뭐 이문동에 있는 그 강변에 있는 막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솔직히 오르기가 힘들고 이제 차라리 같은 서울에 있는 이문동 이런 데 살 바에는 그 출퇴근에 용이한 강남권이나 이런 데 출퇴근 용이한 경기도 남부 쪽에 평촌이나 광교는 이미 뭐 저기 여기 핵심지 호가 상승이 있던 거고 아직 안 오른 단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하안주공이나 뭐 저기 수원 매교역이나 평촌이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좀 들어가면 올해 재미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지방도 이제 핵심지대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2020년이나 22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뭐 지방 핵심지들 뭐 하면은 아시잖아요. 대구 범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이런 곳은 이제 뭐 울산 문수 하고 대전은 근데 이번에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핵심지들은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도권만큼은 오르지 않을 거다. 그래도 이제 지방도 이기는 싸움이 있는 곳은 분명히 있다. 근데 막 제 말 듣고 이게 지방도 오른다 하고 막 거제 뭐 칠곡 이런 데 막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입니다. 자, 미국 주식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침체가 예상을 했었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에 침체 온다는 영상에는 제가 침체 올 때까지 그냥 현금 들고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장기채를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장기채를 매입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영상은 그 슈카님이
굉장히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장기채 매입하실 거면은 꼭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침체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금리나 B컷을 단행하고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장기채 가격이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장기채 매도를 하고 침체가 왔으니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을 테고 이때 이제 매입을 할 거고 지금 생각하는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구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에요. 왜 구글이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는 AI가 이제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옛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 유용하게 쓰고 사업성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는 잠시만요. 작은 AI 기업부터 이제 인력 감축, 투자 축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걸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이제 구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캐시카우가 확실해요. 뭐 유튜브만 해도 얘네 AI로 계속 손실 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침체가 오면 이제 좀 구글이 좋다 생각을 하고 뭐 침체 왔을 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다 주워 담을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까지 오르는 거 확인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매도할지 앞으로 계속 보유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주식 전 안 한다고 했어요. 나도 안 하는 걸 남한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3달 전까지만 해도 삼전 한익사라고 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부동산 올해도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작년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핵심제 꿀단지들을 찾아서 뭐 어차피 수도권이면은 저희 토제 안쪽 구역일 확률이 높고 그 실거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핵심제 꿀단지를 찾아 들어가면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실거주 하실 생각이 있으면 지금 들어가면 뭐 재미 보실 겁니다. 그럼 니는 그 샀냐? 저 1월 14일날 CPI 발표 보고 오케이 금리 인하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가다 해서 잠시 이제 분할 매수로 2억 6천만 원치만 20년 장기채를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2월 6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업률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20년 장기채를 추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 기준은 4.6%고요. 4.6% 이상 나오면은 이제 좀 많이 사보려고 해요. 요약을 드리면 뭐 미국 주식 코인은 영래포 잔고 부족하고 과투자하고 결국에는 실업률 상승하고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해도 영래포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 실업률이 안 꺾인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저금리 B컷을 단행하고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이게 언제냐? 11월 중간선거 전, 선거 이전 해서 이걸로 경기 주가 부양한다. 이 파도를 이 큰 흐름을 한번 제가 이제 좀 읽어드렸습니다. 한국 주식은 솔직히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율도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정부는 솔직히 집값 잡을 생각 없어요. 아시잖아요. 늦기 전에 핵심제에 집 사십시오. 미국 주식 코인은 솔직히 뭐 손실을 좀 각오하고 하는 싸움인데 올해 적당한 입시 부동산은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고 유튜버라서 그 댓글에 본인 나이와 미혼 여부, 자녀 여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부부 합산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 등을 적어주면 제가 몇 분 추려가지고 부동산 단지 추천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제 전망은 이렇고요. 뭐 당연히 제가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다 이제 게시물이랑 영상으로 올려서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를 통해서 좀 같이 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읽어주시고 뭐 시장 흐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올해 한 해도 다들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이 싸움에서 다 같이 이겨보도록 하죠.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